계모 주제에 어디 감히 나서. 그 말에 제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계모가 키운 애가 변호사라니 신기하네요. 우리 집안하고는 수준이 안 맞죠. 재혼하고 바로 남편이 죽었다면서요? 혹시 보험금 노린 거 아니에요? 찰싹? 저는 그 여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여자는 우리 가족사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과연 그들이 감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계모 주제에 어디 감히? 그 말이 제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예정이었어요. 결혼을 앞둔 상견례 자리였으니까요.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장지훈, 30살입니다. 로펌에서 5년째 일하고 있고 그날은 예비시댁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예비 신랑 박민준 씨는 종영건설 이사였고 그의 아버지는 박종현 회장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손꼽히는 건설 재벌가였죠. 저는 엄마와 함께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엄마, 김정연. 제 친엄마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엄마보다 더 소중한 분이죠. 엄마는 그날 새로 맞춘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올리시고 화장도 조심스럽게 하셨습니다. 긴장하신 게 눈에 보였어요. 손을 꼭 쥐고 계셨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가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박 회장 일가가 들어왔습니다. 박종현 회장, 그의 부인 정미란 여사, 그리고 민준 씨. 세 사람 모두 명품 옷차림이었어요. 특히 정미란 여사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죠. 그분의 첫인상은 우아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저희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엄마도 깍듯이 인사하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정밀한 여사가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날카로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연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 네. 정밀한 여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한 침묵이었죠. 메뉴판을 보던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이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밀한 여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계모시라면서요?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하지만 정밀한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이렇게 변호사까지 되셨다니 세상 참 신기하네요. 요즘은 재혼 가정도 많긴 하지만요. 저는 손에 쥔 냅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죠. 친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교통사고로요. 20년 전입니다. 엄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아, 교통사고. 정밀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 오는 날이었다면서요? 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럼 재혼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되신 거네요? 정밀한 여사가 물었습니다. 참 불운하셨어요. 보험금은 좀 나왔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죠? 보험금이라고요? 어머니, 민준 씨가 당황해서 말렸어요. 하지만 정밀한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재혼하고 나서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면 좀 의심스러운 경우 말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엄마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저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신 엄마를요. 엄마는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만하십시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밀한 여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정통 가문이에요. 한 번도 재혼 같은 건 없었죠. 그래서 좀 걱정되는 거예요. 재혼 가정이 뭐가 문제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 있잖아요. 정밀한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잘 키워도 친자식이랑은 다르죠. 교육이나 가정 환경 같은 게 중요한데 계모가 과연 그걸 제대로 해줬을지 의문이네요. 우리 집안이랑 수준도 안 맞고 계모 집안이라니 수준 떨어져 보이네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요. 엄마가 새벽부터 나가서 청소 일하시던 모습, 겨울밤 제 교복 단추를 꿰매시던 손, 당신은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제게는 따뜻한 도시락을 싸주시던 그 마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지훈아, 진정해.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정밀한 여사 앞으로 걸어갔죠. 아가씨가 감히 어른한테 대드는 거예요? 정밀한 여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찰싹?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밀한 여사의 뺨을 때렸어요. 식탁 위에 놓인 와인잔이 덜컹거렸고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를 친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키워주신 분이에요. 피보다 진한 게 사랑입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이 가정교육을 말씀하지 마세요. 정밀한 여사는 뺨을 감싸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지금 당신이.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손을 꽉 잡으시고 일어나셨죠. 지훈아, 민준 씨가 불렀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야. 그러니까 결혼 안 합니다. 제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이런 집안이랑은요. 저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계속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차에 타서도 침묵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꽉 잡았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요. 아니, 화를 넘어선 뭔가였어요. 지훈아. 엄마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럴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심했어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어요. 엄마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죠. 20년이나 지났는데 엄마가 중얼거리셨어요. 아직도 이런 말을 듣는구나. 엄마,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죠. 빗소리만 차 안을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밀한 여사의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 오는 날 사고, 재혼 후 얼마 안 있다가 보험금.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왜 굳이 그런 말을 꺼낸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엄마는 말이 없으셨어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고 또 울렸어요. 5번째쯤 받았습니다. 지윤아,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신뢰하신 거 맞아. 하지만 결혼까지 취소할 건 아니잖아.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엄마를 모욕한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이 좀 체면을 중시하긴 해. 엄마도 자존심이 상하셨나 봐. 당분간 결혼은 미루자. 민준 씨가 말했어요. 미루는 게 아니라 취소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죠. 그날 이후로 엄마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걸까요? 그리움일까요? 남의 자식이라도 따뜻하게 키우면 내 자식이지. 저는 그날 밤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상견례가 있던 날로부터 사흘이 지났어요. 지훈이는 출근했고 저는 혼자 집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남편 장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우리가 재혼식을 올린 날이었죠. 사진 속 민호 씨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1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제 기억은 20년 전 그날로 돌아갑니다. 2005년 10월 23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가을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민호 씨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을 제가 잡았어요. 오늘 비 많이 온다는데 조심해서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민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야근이 있어 좀 늦을 거야. 그리고는 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녁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저는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죠.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분이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내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환자분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셔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유감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사고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차에 치이셨다고 합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신호는 초록불이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민호 씨는 차가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천을 걷어내고 민호 씨의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요. 여보, 일어나요.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야죠. 지훈이가 기다려요. 하지만 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기만 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민호 씨의 회사 동료 몇 분과 친구들이 왔어요. 시댁 식구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10살 지훈이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만지지 마요. 지훈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아빠가 죽은 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 아이 말이 맞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호가 생전에 빚 보증을 섰던 거 알고 있지? 빚 보증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3억이야. 회사 후배 보증을 섰다가 그 사람이 야반도주했어.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험금으로는 턱도 없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민호 씨의 서명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은 팔아야 할 거야. 그것도 모자라면 너가 갚아야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너가 알아서 해. 그날부터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저와 지훈이는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하나가 전부인 좁은 반지하 방이었어요.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저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나이도 있었고 경력도 변변치 않았거든요. 결국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빌딩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고 계단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청소가 끝나면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보조 일을 했어요. 머리를 감겨드리고 수건을 정리하고 손님들 심부름을 했습니다. 발이 퉁퉁 붓도록 서 있어야 했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기름때 묻은 접시를 씻고 또 씻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지훈이 학비를 벌어야 했고 밥을 먹여야 했고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지훈이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문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갔습니다. 지훈아, 밥 먹어. 제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필요 없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만든 밥 먹기 싫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도시락을 놓고 갔습니다. 다음 날 보면 도시락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먹은 거였죠.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더 힘들어졌어요. 반지하 방은 얼음장처럼 추웠습니다. 난방비를 아껴야 했기 때문에 두꺼운 이불로 버텼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지훈이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바늘과 실이 있었어요. 지훈이 교복 단추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바늘에 실을 깨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남의 자식이라도 따뜻하게 키우면 내 자식이지.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지훈이가 문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문을 닫았어요.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단추를 꿰맸죠. 이런 생활이 계속됐을 때였어요. 지훈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부모님, 지훈이가 급식비를 못 내고 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8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급식비는 1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미용실 원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한숨을 쉬시며 월급을 미리 주셨어요. 힘내요, 정연 씨. 다 지나갈 거예요. 원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훈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훈아, 엄마 들어가도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소리 하지 마세요. 지훈이가 쏘아붙였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알았어. 하지만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훈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급식비 말이야. 저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내일 학교에 내렴. 지훈이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 밥 안 먹어도 돼요. 먹어야지. 공부하려면 밥을 먹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지훈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당신 친딸도 아닌데요. 그래도 넌 내 딸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빠가 날 믿고 맡긴 소중한 딸이니까.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세요. 저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지훈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년,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대학생이 됐어요.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새벽 청소, 미용실, 식당 설거지.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쓰러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매년 10월 23일이 되면 저는 민호 씨 산소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지훈이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는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으면, 당신이 그날 나가지 않게 했으면. 그날도 비가 왔어요. 제 뺨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눈물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지훈이는 잘 크고 있어요. 당신 딸 훌륭하게 키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물이 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민호 씨를 보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지훈이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그 아이가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오늘, 지훈이는 제 딸이 됐습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소중한 딸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날의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다면 민호 씨는 살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비 오는 날이면 저는 자꾸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혼자 묻습니다. 정말 그날은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차가운 응급실 형광등 아래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요. 그날은 대학교 3학년 2학기 11월 초였어요. 저는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 5일 근무였죠. 돈을 벌어야 했어요. 장학금으로는 학비만 겨우 댈 수 있었고 생활비는 제가 직접 벌어야 했습니다. 새엄마, 아니 김정연 씨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름으로 불렀죠. 아니면 그냥 저기요라고 했습니다. 제 친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김정연 씨는 그냥 아버지가 재혼한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라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지윤 씨 맞으십니까?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런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국립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김정연 씨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쓰러졌다고요? 김정연 씨가요? 네, 길에서 쓰러지셔서 119가 모셔왔어요. 빨리 오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당장 그만두겠다고 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점장님은 흔쾌히 보내주셨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걱정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자꾸 빨리 뛰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김정연이라는 이름을 말했어요. 3번 침대에 계세요. 간호사가 가리켰습니다. 커튼을 걷고 들어갔어요. 새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죠. 눈을 감고 있어서 자는 건지 기절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으니까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네, 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영양실조에 만성빈혈이 심각합니다. 심장도 좋지 않고요. 과로가 심하셨나 봐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몰랐거든요. 그분이 뭘 먹는지, 언제 밥을 먹는지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환자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던데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이러다 큰일 나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저는 혼자 침대 옆에 앉았어요. 김정연 씨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었어요. 상처투성이었죠. 손톱은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그 손을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간호사가 소지품 봉투를 가져왔어요. 환자분 소지품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이 하나, 핸드폰이 하나, 그리고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은 8만 3천 원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150만 원 정도였고 나가는 돈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월세 5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재용돈 30만 원, 식비 20만 원,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10만 원이 있었어요. 적혀 있었습니다. 장민호 묘지 관리비. 아버지 묘지 관리비를 이분이 매달 내고 계셨던 거예요.
20년 동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고 지갑을 열었어요.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린 저였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김정연 씨가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훈이 초등학교 입학 2005년 3월. 내 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분을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지훈아?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정연 씨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저를 보고 계셨죠? 왔구나. 그분이 미소 지으셨어요. 미안해. 깜짝 놀랐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나왔거든요. 울지 마. 괜찮아.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를 키우신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정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저는 손에 쥔 통장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잔액이 10만 원도 안 남았어요. 그분이 통장을 보시더니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괜찮아. 다음 주에 월급 들어와.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링거까지 맞고 계시면서 무슨 괜찮다는 거예요? 쉿, 조용히 해. 여긴 병원이야. 그분이 제 손을 꾹 쥐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지훈아. 그분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넌 꼭 성공해야 해. 변호사 되면 멋지지 않겠니? 그래야 내 아빠가 편히 쉴 수 있어. 아빠가 편히 쉬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셨죠. 그냥 그래. 내가 잘 되면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왜 그렇게까지 아빠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냥 내 아빠가 날 믿고 널 맡기셨으니까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의무요? 저는 그분을 똑바로 봤어요. 이게 의무 때문이에요? 그분이 제 눈을 봤습니다. 아니야.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의무는 처음뿐이었어. 지금은 사랑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왜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엄마라고 부른 적도 없는데,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분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내가 건강하고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얼마나 거친지,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졌습니다. 이 손으로 20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당분간 쉬셔야 한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쉴 수가 없어.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분이 한숨을 쉬셨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그러니까 쉬세요. 제발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공부해야지. 일하면 안 돼. 공부는 제가 알아서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받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망설이셨어요. 엄마. 제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어요. 처음으로요. 뭐라고?
그분이 눈을 크게 뜨셨어요. 엄마,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요. 제발 쉬세요. 저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요. 제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지훈아.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제가 고마워해야죠.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저 키워주셔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응급실 커튼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는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입원 수속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김정연 씨를, 아니 엄마를 병실로 모셨습니다. 4인실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입원비는 제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통장에 있던 제 적금을 깼어요. 1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쓰니? 엄마가 말리셨지만 저는 이미 수속을 마친 뒤였습니다. 다 갚을 거예요. 천천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쉬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엄마는 병실 침대에서 잠드셨어요. 저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한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죠. 엄마 사랑해요.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잠든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제 말을 들으신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했고 엄마가 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벌었어요.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하신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아빠가 편히 쉴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엄마와의 관계는 시작됐습니다. 요즘은 아무나 변호사 한다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에 쥔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3주가 지났어요. 파혼은 공식화됐고 민준 씨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로펌 업무에 집중하려고 애썼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인터넷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 자선 바자회 정밀한 여사 참석.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정밀한이 웃으며 기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죠.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직업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밀한이 대답했어요. 요즘은 아무나 변호사 하는 시대예요. 자격증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정교육이죠. 인성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겨냥한 말이었어요. 분명히요. 동료 변호사 서영민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지훈아, 괜찮아? 얼굴이 빨개졌는데. 이 기사 좀 봐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영민이 기사를 읽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거 정밀한이잖아. 너 상견례 했던 그 집 아니야? 네, 파혼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집안 뒷소문 많거든. 무슨 소문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영민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20년 전쯤에 교통사고 한 번 크게 났었대. 회사차로. 근데 운전기사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는 소문이 있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이요? 응.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돌았었다더라. 영민이 말했어요. 재벌가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돈으로 해결하는 거. 혹시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영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뭔가 찜찜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20년 전 교통사고라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20년 전이에요. 2005년 10월 23일이었죠. 설마 그게 같은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우연의 일치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밀한이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 사고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도 이상했고요. 비 오는 날 사고라며 재혼 후 얼마 안 있다가라며 보험금은 나왔냐고 물었던 그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업무를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보관실로 갔어요. 우리 로펌은 종영건설 계열사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거든요. 오래된 파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2005년 파일을 찾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꺼내서 봤어요. 부동산 계약서, 노동 분쟁 문서, 각종 소송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통사고 합의 처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2005년 10월 23일자 문서였어요. 제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피해자 이름 장민호. 제 아버지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서류를 더 자세히 봤어요. 합의금 5천만 원 지급. 지급인은 종영건설 비서실이었습니다. 사고 차량 종영건설 소유 벤츠 S클래스. 운전자 이재호. 회사 차였어요. 박 회장 일가의 차였던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엄마는 그냥 교통사고라고만 말씀하셨어요. 회사 차에 치였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사기를 돌렸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친 차가 종영건설 소유였고 제가 결혼하려던 집안이 종영건설 회장 일가였어요. 그럼 정밀한이 아버지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던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관련이 있었던 거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서였어요. 민원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담당 형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그분이 아직 근무하고 계셨어요. 장지훈 변호사님이시죠? 형사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20년 전 교통사고 사건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피해자가 제 아버지예요. 아, 그러시군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장민호입니다. 2005년 10월 23일 사고였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형사님이 검색을 하더니 파일을 꺼내셨어요. 있네요. 오래된 사건이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기록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족이시니까 열람 가능합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개요. 2005년 10월 23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시 강남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치사 사고. 피해자 장민호 씨, 가해 차량 운전자 이재호. 이재호가 사고 다음 날 자수.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음주운전 상태였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 후 징역 3년 선고. 저는 형사님을 봤어요. 이재호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나요?
형사님이 기록을 확인하셨어요. 출소 후 2008년에 사망하셨네요. 간암이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이 사건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형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상했죠. 사실 그때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수하러 왔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통 자수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재호 씨는 달랐어요. 마치 강요당한 사람 같았죠. 강요당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진술할 때도 외운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바로 붙었어요. 큰 법무법인에서 나온 변호사였죠. 어느 법무법인이었나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기록을 볼게요. 형사님이 서류를 넘기셨어요. 태산 법무법인이네요. 종영건설 쪽 전속 변호사들이에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종영건설 변호사가 운전기사를 변호했다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나선 거예요. 혹시 이재호 씨 가족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형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연락처는 여기 없지만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찾아주실 수 있나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무슨 일 하시려고요? 형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제 아버지 사건을 다시 알아보려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에 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년 전 아버지를 친 차가 종영건설 소유였어요. 운전기사 이재호가 자수했지만 뭔가 강요당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변호사가 그를 변호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밀한이 상견례 자리에서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사고, 재혼 후 얼마 안 있다가 보험금. 그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지윤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교통사고 말이에요. 차가 회사 차였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알고 있었어. 합의금도 회사에서 줬고,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교통사고일 뿐이었잖아.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 아니에요, 엄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아요. 지윤아, 그만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20년이나 지난 일이야. 이제 그만 잊자.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사해온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장민호, 종영건설 소유 차량, 이재호 자수, 합의금 5천만 원. 퍼즐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 이재호는 왜 자수했을까요? 정말 그가 운전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쓴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운전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다고 했죠. 비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요. 그 카세트 테이프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형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건 사흘 뒤였어요. 이준혁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재호 씨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20년 전 일을 다시 들춰내는 게 그 사람한테도 고통일 텐데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 씨십니까? 저는 장지윤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제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상대방이 경계하는 투로 물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이재호 씨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또 그 일이군요. 무슨 일인데 20년이나 지난 일을 묻는 겁니까? 제 아버지가 그 사고의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장민호, 기억하시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장민호 씨 따님이시라고요? 이준혁 씨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만나야겠네요. 할 말이 있습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신림동 대림 아파트 상가 2층 커피숍으로 오세요. 이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어요. 상가 건물은 낡았고 커피숍은 2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한 남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이준혁 씨신가요? 제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장지윤 변호사님이시죠? 앉으세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택시 기사 일하고 있습니다. 이준혁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계속 이 일만 했네요. 그러시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 장민호 씨. 이준혁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날 운전하지 않았어요. 이준혁 씨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신 겁니다. 그럼 누가 운전했습니까?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박 회장 부인이에요. 이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미란이라는 여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미란이라고요? 네. 우리 집에 직접 왔어요. 이준혁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그가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밤이었대요.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여니 고급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답니다. 정미란이었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정미란이 물었대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더랍니다. 이재호 씨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부인과 어린 아들, 그러니까
지금의 이준혁 씨도 함께 있었답니다. 정미란이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돈 봉투를 2개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재호 씨가 물었죠. 위로금입니다. 정미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 가족을 위한 거예요. 전 죄가 없습니다. 이재호 씨가 말했답니다. 그날 운전한 건 제가 아니라 부인 아니십니까? 정미란의 얼굴이 굳었대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호 씨가 대답했죠. 정미란이 웃었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그럼 누가 믿어주겠어요? 당신은 운전기사고 나는 회장 부인인데요. 그녀가 돈 봉투를 밀었어요. 이건 당신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알겠죠?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답니다. 만약 거부하면요? 이재호 씨가 물었어요. 정미란이 어린 이준혁 씨를 봤답니다. 자녀분 참 귀엽네요. 올해 몇 살이죠? 그 시선에 이재호 씨의 부인이 아이를 뒤로 숨겼어요. 떨고 있었답니다. 우리 회사 변호사가 내일 연락할 겁니다. 정미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잘 생각하세요.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가버렸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이준혁 씨가 이야기를 멈추고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자수하신 거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이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거대한 재벌을 상대로 싸울 수 없었죠. 무엇보다 가족이 걱정되셨던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증거 없이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이준혁 씨가 가방을 뒤졌어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에요. 이준혁 씨가 테이프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시기 전날 밤 녹음기에 남기셨어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선 안 돼요. 이준혁 씨가 말했어요.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워크맨도 드릴게요. 그가 가방에서 오래된 워크맨을 꺼냈어요. 20년 전 물건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공개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혁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전 그냥 잊고 싶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연락하셨을 때 이제는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장민호 씨를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이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저는 테이프와 워크맨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미란이 왔을 때 다른 말은 없었나요? 있었죠. 이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은 절대 밖에 새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말투가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협박하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20년 전 진실을 담고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워크맨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지직 노이즈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준혁아, 아빠다. 이재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내일부터 한동안 못 볼 거야. 아빠가 대신 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침묵이 흘렀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셨어.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돈도 주셨어. 너희 학비랑 생활비는 걱정 없을 거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씨가 다시 말했어요. 그날 운전한 건 내가 아니야. 회장 부인이었어. 정미란이라는 여자.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증거도 없고.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증거예요. 이게 증거였어요.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어요. 배경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이 일은 절대 밖에 새면 안 돼. 알겠죠?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미란의 목소리였어요. 이준혁 씨가 말한 그 장면, 정미란이 집을 나가며 한 말이 녹음된 거였어요. 저는 테이프를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긴 거예요. 정미란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20년 전 녹음이고 음질도 좋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음향 전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로펌에서 가끔 감정을 의뢰하는 분이었어요. 내일 당장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지훈아, 뭐하고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가 물으셨어요. 아빠 사고요. 운전기사 아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증거를 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그만둬. 위험해. 엄마, 괜찮아요. 저는 변호사예요. 법으로 해결할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재벌이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이겨야 해요, 엄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를 위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이재호 씨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미안하다, 준혁아. 아빠가 약해서.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반드시요. 네, 밝혀질 거예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꼭 밝혀낼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테이프를 계속 들었어요. 이재호 씨의 억울함, 정미란의 협박, 모든 게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비 오는 날 횡단보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미란이 정말로 운전을 했던 걸까요? 왜 이재호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걸까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걸로 정미란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음향 전문가에게 테이프를 분석하게 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아빠,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가 모든 걸 씻어낼 것 같았어요. 20년 전 그날의 거짓말을요. 이 목소리, 그 여자 맞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음향 전문가 사무실로 향했어요. 김상우 박사님은 로펌에서 자주 의뢰하는 분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였죠.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빌딩 8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각종 음향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김 박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전화로 급하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중요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20년 전 녹음인데 음질이 좋지 않아서요. 노이즈를 제거하고 배경 음성을 분리해 주실 수 있나요? 김 박사님이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20년 전 거라면 상당히 오래됐네요. 한번 들어보죠. 그분이 테이프를 전문 장비에 넣었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재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죠. 준혁아, 아빠다. 아빠가 미안하다. 김 박사님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형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경에 다른 음성이 있네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성 목소리 같은데 노이즈가 심해서 잘 안 들려요. 그 목소리를 분리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3일 정도 주시면 됩니다. 3일이요?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더 빨리 안 될까요? 김 박사님이 제 얼굴을 봤어요. 중요한 사건인가 봅니다. 그럼 이틀 안에 해드리죠.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김 박사님이 약속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지윤아, 어디야? 엄마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일 때문에 밖에 나왔어요. 왜요, 엄마?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갈게요. 저는 대답하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사진첩을 펼쳤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재혼식 날이었죠. 지윤아,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아내고 있는 그 일 말이야. 정말 계속할 거니? 네,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해요. 위험해.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 사람들은 재벌이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이겨야 해요. 제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를 위해서요.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괜찮아. 20년을 이렇게 살았는걸. 괜찮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거 알아요. 아빠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도요. 엄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운전기사 아들이 테이프를 줬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뭐라고? 엄마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워크맨을 꺼냈어요. 복사해둔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원본은 음향 전문가에게 맡겼거든요. 들어보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재호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준혁아, 아빠다. 아빠가 대신 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회장님이 그러셨어.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운전한 건 내가 아니야. 회장 부인이었어. 정미란이라는 여자. 그 말이 나오자 엄마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서 희미하게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일은 절대 밖에 새면 안 돼. 알겠죠? 저는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미란이 맞아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자 맞아.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상견례 때 들었던 목소리야.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꽉 껴안으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20년이야.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20년을 그 기사분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계셨던 거야. 그리고 아빠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저를 떼어놓고 제 얼굴을 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를 제출하고 정미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게 할 거예요. 그 여자가 순순히 인정할까?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법정에서 밝혀질 거예요.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난 뭘 해야 하니?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다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할 거야. 피해자 유족 진술서를 써야 한다며?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망설였습니다. 쓸게.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침묵했어. 이제는 말해야지. 엄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연한 표정이었죠. 이틀 후, 김 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 변호사님, 작업 끝났습니다.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갔어요. 엄마도 함께 가시겠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김 박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여성 목소리 분리에 성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노이즈가 깨끗하게 제거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일은 절대 밖에 새면 안 돼. 알겠죠?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협박하는 투였습니다. 이 목소리 주인을 특정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교 샘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목소리 주인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미란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서 재생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나 변호사 하는 시대예요. 영상 속 정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박사님이 두 음성을 비교 분석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일치율 92%입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수치예요. 감정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 박사님이 대답했어요.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엄마와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말 그 여자 목소리가 맞구나.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네, 이제 확실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담당 형사님과 통화했어요. 형사님, 장지훈 변호사입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건 기억하시죠? 네, 장민호 씨 사건이죠. 형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재수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형사님이 물으셨어요. 당시 자수한 운전기사가 남긴 녹음 테이프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실제 가해자가 따로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형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오세요. 증거를 제출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증거 제출하고 재수사 요청할 거예요. 알았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건네셨어요. 진술서도 내일까지 쓸게. 저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가 항상 저를 위해 끓여주시던 대추차였습니다. 엄마, 제가 불렀습니다. 응? 엄마가 저를 봤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재벌을 상대로 싸우는 거잖아요. 엄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평생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거야.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내 아빠한테 미안했어. 내가 더 조심했으면 그날 나가지 못하게 막았으면 하고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알아. 하지만 그동안 몰랐잖아. 진실을요. 이제 밝혀질 거예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할 재수사 요청서, 증거 목록, 참고인 명단을 정리했어요. 엄마는 거실에서 진술서를 쓰고 계셨습니다. 가끔 펜을 멈추고 눈물을 닦으셨어요. 20년 전 기억을 되살리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 쓰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진술서를 내밀었어요. 봐줄래? 저는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글씨는 단정했지만 군데군데 번진 자국이 있었어요.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었습니다. 진술서에는 20년 전 그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비 오는 날 병원에서 받은 전화, 차가운 응급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어린 딸과의 삶이요. 잘 쓰셨어요. 저는 진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시작되는 거지? 엄마가 물으셨어요. 네,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20년 전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요.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났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엄마도 벌써 일어나 계셨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엄마, 오늘 같이 가실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대답했어요. 이건 우리의 싸움이니까. 아침을 먹고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엄마는 진술서를 꼭 쥐고 계셨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오셨군요. 증거를 보여주시죠.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녹음 테이프, 음향 감정서, 이준혁 씨의 증언서, 그리고 엄마의 진술서요. 형사님이 하나하나 검토하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거 충분히 재수사 가치가 있습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밀한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상대가 재벌이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해야 해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엄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건 제 아버지의 생명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20년을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재수사 요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형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장 변호사님, 정밀한 씨 참고인 소환이 결정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서로 나오라고 통보했어요.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그 여자와 마주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정밀한이 경찰서에 나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혼자 가니? 아니요, 같이 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피해자 유족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검은색 정장을 입으셨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계셨죠. 괜찮으세요? 제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가 미소 지으셨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형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정밀한 씨가 곧 도착할 겁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조사실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조사실 옆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나란히 앉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였어요. 또각또각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정밀한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형사님이 그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들어갔어요. 정밀한이 저와 엄마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정밀한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피해자 유족이십니다. 형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동석할 권리가 있어요. 정밀한은 우리를 노려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형사님이 책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뒤쪽 의자에 앉았어요. 정밀한 씨, 2005년 10월 23일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벌써 20년도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묻는 겁니까? 정밀한이 반문했어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파일을 펼쳤어요. 그날 차량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운전기사 아니었나요? 정밀한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재호라는 사람이요. 이재호 씨가 자수했죠.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사망 전에 녹음을 남겼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정밀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형사님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테이프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날 운전한 건 내가 아니야. 회장 부인이었어. 정밀한이라는 여자. 정밀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정밀한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만든 거죠? 음향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조작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시죠. 형사님이 테이프를 더 재생했습니다. 배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일은 절대 밖에 새면 안 돼. 알겠죠? 이 목소리, 당신 거죠? 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정밀한이 저를 쏘아봤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드는 거죠? 저는 장지윤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장민호의 딸이에요. 정밀한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당신이 그날 운전했죠? 제가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치고 운전기사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죠? 난 몰랐어요. 정밀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뭘 몰랐습니까? 형사님이 물으셨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어요. 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피해자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량 정비 기록이에요. 사고 전날 정비 완료됐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정미란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고 후에 이재호 씨 집에 가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돈 봉투를 주고 자수하라고 강요했죠? 강요한 게 아니에요. 정미란이 변명했어요. 제안한 거예요. 그 사람 가족을 위해서요. 그 사람 가족을 위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는데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엄마는 20년 동안 빚에 쫓기며 살았어요. 저는 계모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자랐고요. 엄마가 일어나셨습니다. 정밀한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당신이 상견례 자리에서 한 말 기억하세요?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비 오는 날 사고 재혼 후 얼마 안 있다가 보험금은 나왔냐고요. 정밀한이 엄마를 봤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내 남편을 당신이 죽였다는 걸요. 미안해요. 정밀한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나나요? 전 제 아들도 지켜야 했어요. 정밀한이 울먹였습니다. 만약 제가 감옥에 갔다면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운전기사 이재호 씨는 감옥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간암으로요. 아들은 혼자 남았고요. 정밀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이 짓밟은 건 제 아버지의 생명이었어요.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운전기사의 인생이었어요. 엄마의 20년이었고요. 정밀한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끝내 이렇게 되는구나. 정밀한이 중얼거렸습니다. 형사님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정밀한 씨, 교통사고, 은폐 및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밀한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군 채 수갑을 차도록 내버려 뒀어요. 가족한테 연락 좀 해도 될까요? 정밀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형사님이 대답했어요. 정밀한이 조사실을 나가며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밀한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녀가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문이 닫히고 조사실에는 저와 엄마 그리고 형사님만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검찰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끝났구나.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끝났어. 네, 끝났어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비였습니다. 비가 온다.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우산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빗물이 우리를 적셨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20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왔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는 달라. 엄마가 손을 내밀어 빗물을 받으셨어요. 따뜻해.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엄마가 웃으셨어요. 내 아빠가 그리고 그 기사분이 편히 쉴 수 있겠지. 네,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편히 쉴 수 있어요. 우리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요. 이제 초록불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정밀한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교통사고 은폐 및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어요. 집행유예 없이요.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또 다른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재호 씨의 재심 판결이었어요. 저와 엄마 그리고 이준혁 씨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이재호에 대한 재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원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 이준혁 씨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이준혁 씨가 중얼거렸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 이준혁 씨가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어머님. 이준혁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덕분에 아버지 누명을 벗겼습니다. 저희도 고마워요. 엄마가 그의 손을 잡으셨어요. 당신 아버지 덕분에 우리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준혁 씨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다음 날 저와 엄마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국화를 놓았어요.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여보, 20년 만에 왔네요.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올 용기가 없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지.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쓰러지던 그 횡단보도 20년 동안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요.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진실을 밝혔어요. 제가 묘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밀한이 처벌받았고 이재호 아저씨도 누명을 벗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왔습니다. 묘비 위에 우리 위에요. 이젠 눈물이 아니라 햇살이 내리네요.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드디어요.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바람 소리만 들리고 햇살만 내렸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묘소를 나오는 길 엄마가 제 팔을 끼셨어요. 지훈아, 고마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았을 거야.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며칠 후 저는 새 명함을 받았습니다. 로펌에서 특별팀을 만들었어요. 교통사고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팀이었습니다. 제가 팀장이 됐어요. 책상 위에 명함을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장지훈 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 무료 상담. 창밖을 봤어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횡단보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초록불에 건너가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아버지 품에 안긴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액자에 넣었어요. 책상 한편에 세워뒀습니다. 이제 비가 무섭지 않아, 아빠. 저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 횡단보도를 지났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곳이었어요. 예전에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어요. 저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천천히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약속이 있었거든요. 함께 저녁을 먹기로요. 엄마, 제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엄마도 웃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를 안았어요. 배고파요. 뭐 먹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우리는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지훈아, 엄마가 불렀습니다. 네, 엄마. 행복하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네, 정말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요? 나도.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야. 2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거짓말에서, 죄책감에서, 두려움에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횡단보도를 지났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초록불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앞으로 새로운 내일로요. 횡단보도 위에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나온 길이 보였어요. 어둡고 힘들었던 길이었죠. 하지만 이제 앞만 보면 됐습니다. 밝은 길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비는 완전히 멎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잊고 살아가셨을까요? 때로는 진실을 향한 용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20년이 걸리더라도 결국 햇살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